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기타 소득자 등록 및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메뉴에 관련 자료 입력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시오. 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금융 소득은 우리 메뉴에서 이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자료 입력이 여기에 있는데 사람 등록하는 건 기타 소득자 등록에서 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대놓고 기타 소득자 등록 및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메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주식회사 대한법인이고, 자, 이자는 원천징수하는 건데 법인한테 배당은 원천징수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럼 이자 500만 원 하고, 자, 그리고 지급하고 용수가 다 3월 10일이고 당사가 단기 차입금 이자 비용 지급한 거고, 자, 아래 원천징수 세율 적혀 있는데 뭐 우리 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니죠. 그럼 다른 회사도 지금 상대방도 일반 회사이기 때문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 25%를 사용하겠죠. 자, 그럼 먼저 기타 소득자 등록에 가서, 자, 지금 창 뜨는 건 과거 이야기니까 취소 누르시면 되고,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정보 가지고 코드 2번 주식회사 대한 거주자 비영업 대금의 이익, 소득 구분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을 쓰시고, 자, 그리고 소득자 구분 실명은 법인이죠. 그러면 내외국인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법인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쓰시고, 자, 주소가 이렇게 쓰면 사람 등록은 끝났죠.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클릭해서 지급은 3월 10일 F2번 눌러서 주식회사 대안이고, 자, 다른 정보 없을 때는 이 사이에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은 정보 줄 때만 쓰시면 되지 아니면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이자 금액이 500만 원이고 25%다. 법인은 얘가 나오죠. 개인은 이게 안 나오니까 제가 기억하자라고 했던 적 있는 거예요. 자, 다음 703페이지로 가볼게요. (1185) 회사는 1185. (703페이지를) 펴고,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주식회사 노은산업은 대주주인 김동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여 기타 소득자 등록 및 2020년 4월 귀속분 이자 소득을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당사는 반기별 신고사업장 아니며 주민등록번호는 올바른 것으로 가정한다. 자, 대주주 대여금 필요 2억 4천만 원을 우리가 빌렸고 4월 이자고 100만 원 이자율 5%. 지금은 5월 달에 했네요. 그죠? 4월 기속이고 5월 10일 날 지급을 했어요. 자, 그럼 먼저 기타 소득자 등록 가서 우리 대주주 등록부터 하고 코드번호 100번, 이름은 김동성, 거주자고
소득 구분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소득자 구분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실명 개인. 여기까지만 정보 있으니까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자 다음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자 지급은 2020년 5월 10일 날 했고, 자 5월 10일 지급한 건 맞는데 귀속은 4월이니까 귀속을 4월로 여기를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귀속은 4월로. 자 그리고 이자율 5% 줬으니까 쓰고, 금액은 100만 원이다. 그럼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 기억하자고 한 게 이런 상황 때문에 기억하자라고 한 거죠. 그럼 25만 원 얘가 나왔고,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클릭하고, 자 귀속이 4월달 지급분을 귀속분을 5월달에 지급했으니까 4월, 5월 이렇게 쓰고, 아래 이자 소득에 원천징수한 거 나와 있으면 이제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얘도 끝.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점수도 그렇게 높이 배점이 없어요. 이것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자 그럼 또 배당소득 원천징수 문제도 풀어보면, 자 579페이지 회사는 1175.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기속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시오. 주식회사의 주주는 다음과 같다. 홍길동 칠갑산 70%, 30%고, 제8기 배당금은 회사 경영 악화로 2020년 11월경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 우리는 아래 보시면 결의일이 2월 25일이죠. 자 우리는 무조건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돼요.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11월경에 지급할 거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원천징수를 대납하고 지급할 때 그거 빼고 줄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는 그럼 3개월 되는 날인 5월 25일이 우리는 원천징수한 영수일자가 될 거예요. 지급일이. 자 그리고 배당금 결의에 의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는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 있고,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필요한 정보가 여기 현금 배당 원천징수한 부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 원천징수한 5천만 원을 가지고 70%니까 3,500, 30%니까 1,500만 원씩 배당을 해준 거고, 우리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안 했기 때문에 5월 25일이 우리는 지급일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기타 소득자 등록에 가서, 자 이 둘 들어와 있네요. 저 문제도 보면 이 사람들 등록하라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자 이 이자 지급일을 5월 25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 지식이 없으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죠. 자, 첫 번째 홍길동한테 우리가 지급했는데, 자, 이 사람한테는 3,500만 원이고, 자, 우리 일반 배당의 일반 원천징수 세율은 14%죠. 다음 칠갑산한테 우리가 1,500만 원 14%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제가 이걸 안 했네요. 죄송해요. 자, 귀속은 결의일이기 때문에 2월로 써주셔야 돼요. 귀속은 2월, 지급은 5월 25일 영수일자는 이렇게 써주시면 얘도 끝이 나고. 자, 다음 653페이지. 회사는 1181. 자, 653페이지 1181. 자, 1번 주식회사 백제는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소액주주인 거주자 김솔지에게 다음과 같이 배당소득 지급하였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자의 기타 소득자 등록을 하고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하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는 소득 300만 원인데 지급일이 3월 30일이고 2019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 배당금을 지급 결의한 것이다. 주주총회 결의일은 3월 3일이다. 그럼 귀속도 3월, 지급도 3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문제에서는 기타 소득자 등록하고, 자, 번호 100번, 그리고 김솔지 거주자고 내외국 법인 배당 분배금 251번 이걸 선택을 하고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구분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실명. 자, 배당 줄 때는 우리 검색할 때 배당이라고 검색하시면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사람 등록했으니까 이제 장 닫고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지급은 3월 30일 날 했고, 자, 그리고 귀속도 3월 맞고 이자율 없으니까 300만 원에 14%다. 이렇게 써주면, 자, 입력이 끝났죠. 다음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3월 귀속 3월 달에 지급했다라고 쓰면 아래 배당 소득에 원천징수한 정보가 있네요. 그러면 창 닫으시면서 저장하시면 얘는 끝나겠죠. 다음 736페이지로 갈게요. 회사는 1188.
736페이지 1188. 자, 주식회사 여수기업은 비상장 주식회사로 주주에게 다음과 같이 배당 소득을 지급하였다. 원천징수 소득 대상 소득자의 기타 소득자 등록하고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김소영, 김여원이 있고 소득 지급일이 4월달이네요. 결의일은 2월달, 기속은 2월달이고 지분율이 60%, 40%, 현금 배당이 3천만 원이니까 우리는 1,800, 1,2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외에는 특이한 정보가 없으니까 자, 그럼 두 사람 먼저 등록을 하고 그리고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신고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101번 김소영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 소득자 구분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다음 김여원 소득자 구분 실명 개인. 자, 사람 등록 끝났으면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자, 지급은 4월 10일 날 했죠. 첫 번째 김소영 씨. 자, 귀속은 2월이고 결의일이 기속월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금액은 3천만 원의 60%니까 1,800만 원이고 14%. 다음 김여원 씨 귀속 2월 1,200만 원 14%. 우리 소득세 할 때에 우리 그 배당 소득의 기속월이 우리 결일이다라는 것들 많이 봤었죠. 그게 그 귀속 시기를 이 날짜로 잡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도 우리 3개월 이내 안에서 먼저 원천징수 한 걸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우리 결일월을 사용했죠. 그래서 그 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자, 귀속은 2월부터 2월, 지급은 4월부터 4월 이렇게 조회해야지 여기에 두 명에 대해서 원천징수 된 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자, 이번 것도 끝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 이 기출 문제 안 풀었어 가지고 제가 같이 풀어본 거예요. 뭐 방금 그 부분들은 다른 것들은 비교적 생각할 게 별로 없었는데 우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봤어요. 자, 이제 우리 교재 138페이지로 가시고 자, 이제 범위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그냥 쭉 들으세요. 그러다 나중에 조정하는 법 설명드릴 때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되고 지금 설명드리는 건 우리 법인세 이론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근데 그 이론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어렵지가 않은데
범위 넓은 거에서 겨우 두 문제 나오니까 아무 곳에서나 위치를 집어서 나오는 거지 사실 내용을 깊이 지엽적으로 들어가는 성향은 별로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무 2급 뭐 회계 1급에서 안 다루는 거다 보니까 세무 1급 이론 문제라고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조정으로 그냥 그것만 바로 들어가 버리면 얘가 왜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왜 하는지를 생각을 잘 못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손을 어려운 게 아닌데 못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범위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개념만 조금 정립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소득세라는 게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쓴 소득세라는 건 개인 소득세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소비세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재산세라든지 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건 보유세라고 불러요. 우리가 뭔가를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 내는 걸 보유세라고 하는 거고, 소비 행위를 해야지만 세금이 부과되는 걸 우리 소비세라고 하는 거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이런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소득세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세법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걸 우리 소득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소득세에는 우리가 인격체라고 말을 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같은 자연인이 개인이 있고, 그리고 법이 인격체라고 말하는 법인이 있어요. 그럼 우리 개인이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과 법이 인격체라고 말하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우리나라는 달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이 벌어들인 거는 우리 과거에 공부했던 게는 개인소득세법이라고 하고, 법인이 벌어들인 거는 법인소득세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가 법 이름을 칭할 때에 얘는 개인자를 생략을 한 거고 얘는 소득자를 생략해서 우리가 소득세법이다, 법인세법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법 명칭인 거기 때문에 우리 세금의 조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소득세라고 얘네들이 전부 다 칭하는 거고, 이제 세법 각각 하나씩 이야기할 때는 이제 소득세법은 개인소득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법인세법은 법인소득세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책 같은 거나 이런 거 읽다가 실수 많이 해요. 왜냐하면 조세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세법 쪽 이야기하는 거냐에 따라서 얘가 느낌이 좀 틀리죠. 얘도 법자는 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책 저자도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자,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방금까지 봤던 소득세법은 우리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방식을 가지고 있죠. 이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것처럼 우리 개인들이 뭔가 돈을 벌면 이 사람이 어떤 소득의 원천으로 벌었는지, 이자 받은 건지 배당 받은 건지 어쩌다 한번 벌은 건지 계속적 반복적인 건지 회사 다닌 건지 이 원천을 먼저 따져서 그 소득 형태에 대해서 세법 법전에 열거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열거가 안 되어 있으면 세금을 부과 안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우리 소득세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득이다 이렇게 분류를 나누고 그것마다 또 세율을 다르게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인세법은 소득의 원천을 따지지 않고 우리 순자산 증가설을 가지고 우리는 포괄주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포괄주의 방식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순자산이라는 게 우리 회계상의 느낌으로 하면 자본하고 거의 흡사한 거죠. 우리 자산에서 뺄 걸 다 빼면 자본이잖아. 근데 우리 뺄 걸 다 빼는 걸 순자를 붙이죠. 그래서 자산에서 상환의 의무가 있는 걸 빼면 우리 자본이잖아. 그래서 회계할 때 자본 등식은 자산에서 부채 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본은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도 나의 순수한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갚아야 되는 걸 타인 자본이라고 해요. 그걸 빼면 다 자기 자본인데 그 자기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너 돈 벌었으니까
그냥 세금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원리는 간단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는 게 당연히 이 소득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회계에서는 우리가 돈 벌었다는 이 소득을 이익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단기 순이익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손익계산서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되는 방식인데 이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계산할 때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이 이익과 내 재무상태표의 자본이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으로 증가하고 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여기 안 들어오는 이익들도 있잖아. 그죠? 자본이 증가한 사유 중에 그러면 이제 그 사유의 차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기본적인 원리도 있는데 이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포괄주의라고 표현했지만 전부 너 자본이 100만 원 증가했으니까 100만 원 세금 다 내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전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그게 지금 우리 교재 138페이지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법인이 돈 벌었다고 했을 때에 어떤 것들에 세금을 부과할 거냐 그러는 건데 자, 첫 번째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거예요. 자, 원래 그냥 사업연도라고 표현하면 법인이 설립, 탄생했을 때부터 청산 끝날 때까지 전부 다를 가지고 너 살아있는 동안 얼마 벌었니라고 말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현재, LG는 엄청 옛날부터 있었죠. 그런데 그 기업들이 벌어들인 걸 시작부터 끝까지 번 걸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아직도 세금 못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인 기간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그 각자라고 붙인 게 우리의 회계 기간하고 비슷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각 사업연도라는 건 여러분들이 회계 용어로 봤을 때 우리 단기라는 표현하고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 사업연도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같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용어들을 친숙해지셔야 돼요. 이제 우리 넘어가면 문제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이제 법인세 용어만 계속 쓸 거니까 저하고는 단기라는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사업연도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각 사업연도라고 할 건데 우리 여러분 느끼실 때는 그 단기, 정기 이런 그 회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회계 기간을 법인세법은 사업연도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소득 금액을 우리는 순이익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단기 순이익의 느낌이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라는 건 그 사업연도 동안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겠다. 지금 과세 대상 소득이니까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그럼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길죠. 그렇기 때문에 각사소라고 줄여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각사소라고 표현하면 단기 순이익의 느낌인 우리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10%, 20%, 22%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법인세법도 누진세율 제도예요. 우리 전에 계산하면서 봤었죠. 2억까지만 10%고 2억 넘어가더라도 2억까지는 10%인 건 똑같고 초과되는 부분만 더해주는 방식이죠. 그럼 22% 있고 25% 만들고 지금 30% 만들자고 하지만 죽어도 못 만들 것 같고 근데 그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전에 그 어떤 분이었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그 박근혜 시절에 그 국무총리 했던 아저씨 그 아저씨가
법인세 지금 이 세율 22% 만들었을 때 그때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데 이거 높이는 세율 만들고 한다고 막 욕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욕을 이틀만 하고 뉴스까지 그 당에서 제거시켰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면 넘어가는 게 1년 동안 벌어들인 게 300억 넘어가는 거, 2천억 넘어가는 거 이런 식이었어요. 200억 넘어가고 3천억 넘어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법인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닌데 그 사람이 누진세 제도를 이해를 못했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득세하고 똑같아요. 뭐 45% 받는다고 나하고 상관 있나요? 그거 한번 맞아보면 좋겠어.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뒤늦게 이제 그걸 알았는지 빨리 싹 사라진 거였어요. 막 법인세 높인다고 욕했을 때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여기에 세금 몇 퍼센트 더 내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세계가 기업을 하기가 힘든 나라로 만든다는 등 그렇게 말하니까 국민들이 공감을 못했겠죠. 그래서 제도를 알면 저도 그때 처음 들었을 땐 전부 다 높인다는 이야기야? 아예 제도 자체를 바꾸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걔가 잘못 생각했더라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세금도 부과하는데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법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뭐 사업용 부동산 말고 그냥 땅, 비사업용으로, 아니면 별장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 우리나라 세법은 앞으로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할 건데 법인이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인정 안 할 거예요. 법인이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얘는 추가 과세를 하는 거예요. 이거 번 건 여기에 들어오도록 해서 세금 부과하고 10%를 다시 더 추가 과세를 시켜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법인세 하니까 미래 여러분들이 이제 조세 전략이나 세테크에 대해서도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거 할 때에 우리 회사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부동산에 대해서 최고 많이 그걸로 차익을 남겼던 기업이 롯데건설이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는 부동산에 옛날에는 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롯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세테크도 옛날부터 많이 해와가지고 잘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한 개가 여러분들 인천 연안부두 있는 쪽에 보면 롯데마트가 있어요. 엄청 커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가면 거기 그 협력업체에서 나와 있는 점원이 손님보다 더 많아요. 손님이 얼마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도 걔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거기 롯데마트를 차리면서 그 땅값이 몇십 배가 올랐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 근데 그걸 롯데마트를 없애버리고 그 땅을 그냥 비사업용 토지로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 차익도 엄청 많이 나오고 매년 나중에 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협력업체들한테 나쁜 짓이죠. 빙 뜨는 것처럼 사람 불러와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처분할 때 세제 때 또 사업용 토지니까 걸리는 게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음 미래에 그쪽에서 우연히 들어갔는데 이렇게 큰데 사람이 없어. 근데 전문들 아주머니도 보면 그냥 엄청 반갑게 만두도 잘 구워주고 할 거예요. 거기는 좀 거기가 여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청산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거예요. 이 청산소득이라는 건 우리 법인이 지금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에 들어오는 거는 사업용 자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온 금액은 소득에 당연히 안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내가 물건 팔려고 샀던 물건 쓰려고 샀던 그거 산 돈은 소득에 집계가 안 되도록 계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이제 그만두게 되면 그걸 잔여 재산을 처분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잠녀 재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소득하고 똑같이 잔여 재산에 대해서 10%, 20%, 22%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청산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중과세는 아니고 이 세금 부과되지 않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청산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과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세법 법전에는 이 세 개만 적혀 있는데 특례로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애가 하나 더 있긴 해요. 걔가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요. 자, 미환류 소득에 대한 거는 얘는 어떤 소득이냐면, 자, 우리나라 법인의 최대 문제점이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우리가 외부로 유출을 안 하고 유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 똑같이 1년 동안 100억을 번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다고 볼게요. 그럼 똑같이 돈을 벌었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가 훨씬 더 낮게 나와요. 근데 똑같이 100억 벌었다고 했을 때 실제 돈을 더 많이 번 건 우리나라가 더 많이 벌었다고 전 세계인이 다 인정해요. 우리나라는 보수주의로 회계 처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벌었다고 말하는데 기업 가치가 더 낮은 이유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가치를 이야기하겠죠. 그 낮은 이유는 그 돈 벌어들인 걸 계속 법인이 가지고 있지 외부로 유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배당을 하거나 직원들한테 상여를 주거나 이런 행동을 안 하고 법인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할 사람들한테 매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는데, 근데 그 투자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돈을 벌면 우리 직원들한테 상여금이든 배당이든 뭔가를 줘야 그 받은 사람이 또 돈을 쓰고 돌겠죠. 근데 법인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이걸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 추가 과세로 부과를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기업이 1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100억 중에서 80억까지는 외부로 유출하라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상여를 주든 시설에 투자를 하든 배당을 하든 어떻게든 외부로 유출을 해야 되지. 그러지 않고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60%만 외부로 유출한 거예요. 그럼 20%가 남겠죠. 그럼 그 20%에 대해서 10% 세금을 더 부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너 왜 가만히 있다가 그 20억 가지고 2억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니? 이거 우리한테 배당해.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생각보다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대기업이나 큰 기업에 실적 좋은 곳에 있는 분들 보면 상여 잔치한다고 말하죠.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벌어도 상여 잔치를 안 했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주총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최대한 80%까지 다 뿌려라는 거예요, 밖으로. 그 현대자동차가 과거 중에 엄청 옛날이 아니라 한 4, 5년 전에 파업을 많이 했던 게 외부로 뿌려야 되거든. 뿌려야 되는데 노조하고 싸웠던 게, 노조는 직원들한테 상여로 뿌려라. 왜냐면 외국인 주주가 많잖아. 그 사람들 원리는 그거였고, 주총에서는 자기들한테 배당으로 뿌려라. 결국은 이제 뿌리 분위기는 다 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걸로 하면서 이제 근로자는 상여를 안 했다고 이제 파업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길 만큼, 근데 전 긍정적인 거죠. 누구한테 주든 간에 뭐 이왕이면 대한민국 사람한테 주는 게 좋지. 그래야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든 이제 우리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환류, 이제 돌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걸 미환류 소득이라고 해서 추가과세하는 건데, 처음에 저특부분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세로 넘긴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한 4년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안 넘기고 계속 연장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도 적혀 있지는 못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과세 대상 소득이 이건데, 자, 이제 139페이지에 법인 유형별 납세 의무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건 우리 책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납세 의무의 범위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납세 의무의 범위는 자, 보시면 내국법인, 외국법인 이렇게 적혀 있죠. 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기준은 뭐냐면 본점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작년에 됐나요? 올해 됐나요? 이재용 구속됐을 때, 그때 그
루머, 악성 루머 같은 그 찌라시 돌았죠. 삼성이 본점을 외국으로 해외로 이전한다는 루머 도는 뉴스 기사 돌았었죠. 그건 루머죠. 그런 기사 돌았었어요. 근데 왜 그게 기사거리가 되고 잠시만요. 그게 왜 기사거리가 되고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냐면 내국 법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외국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낼 거예요. 그런데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한테 파는 게 많을까요? 전 세계 파는 게 많을까요? 일단 몇 억 대를 팔아요. 그럼 대한민국 인구수가 다 샀어도 안 되겠죠? 그럼 외국에서 번 거에서 외국에도 당연히 세금 낼 거예요. 그럼 낸 거하고 우리나라 세금하고의 차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다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겠죠. 우스갯소리로 과거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본점을 이전하면 우리 국민 세금이 7배로 올라갈 거라고. 그만큼 파장 효과는 큰 거예요. 걔네들이 국내의 모든 번거에 대해서 다 세금을 우리나라에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엄청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본점을 이전한다 그러면 뉴스거리가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때 이제 걔가 구속되면서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힘들다는 등 이런 이상한 루머를 이제 기자들이 이상하게 좀 사람들한테 현혹시키려고 막 냈는데 그건 아니라고 삼성에서. 왜냐하면 그런 순간 저처럼 아는 사람들도 다 삼성전자에 반감이 일어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이제 기사처럼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럼 자, 그 내국 법인에도 보시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있죠. 그럼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봤을 때, 자, 영리법인은 당연히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서 지금 각 3년도 소득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자, 비영리법인도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 두 가지를 해요. 고유목적 사업하고 수익사업을 두 가지를 하는데, 자, 우리 학교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는 국가지원금과 등록금을 받죠. 대학교들. 그건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학교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학교에서도 우리 우유도 팔고 그러죠. 뭐 무슨 대학 우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그리고 또 부동산 임대업도 하잖아요. 학교에 커피숍도 막 들어와 있고 하죠. 그런 건 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유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는데 당연히, 그런데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우유 같은 경우에 뭐 서울 우유, 뭐 매일 우유, 뭐 이런 회사 우유하고 대학 우유하고 법인세 부과한다 안 한다는 이게 20%가 차이가 나면 이건 상당한 혜택이 되겠죠. 근데 비영리 법인을 설립한 목적이 이게 아닌데 그런 혜택을 줄 이유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를 해요. 물론 이 수익 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전환하면은 세금 부과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아름다운 기업들이 그 대학교가 없죠. 여기서 번 거를 고유목적 사업하는 대로 다 전환을 하면 그럼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한 거니까 과세 안 하는 그런 규정도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 그냥 수익 사업만 해서 번 거는 과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대학교 우유 팔아가지고 번 돈 가지고 대학교 교육 사업에 건물 짓고 등록금 낮춰주는 그런 학교 없겠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장려해야지, 그죠? 자, 그럼 이제 외국 법인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 외국 법인은 영리법인, 우리 내국 영리법인, 외국 영리법인을 우리 그 갤럭시라는 휴대폰하고 아이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미국이 그 아이폰이 미국에서 판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나라에 세금 낼 이유가 없겠죠. 아이폰의 애플이. 근데 우리나라에 판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세율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자, 그리고 외국 비영리 법인도 당연히 외국에서 한 수익 사업은 신경 안 쓰지만
국내에서 한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토지 등 양도소득이 오른쪽에 적혀 있죠. 우리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어느 나라 법인이든 간에, 그리고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인정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모두 다 과세하는 거예요. 우리 그 토지 등 양도소득 적혀 있는데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청산소득이 적혀 있죠. 오른쪽 청산소득은 지금 우리 내국 영리법인만 해당 사항으로 적혀 있는데, 이 내국 영리법인만 적혀 있는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은 청산을 하면 유사단체한테 귀속시키거나 국가로 귀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과세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내국법인의 청산은 우리 그냥 국고 귀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청산했을 때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미칠 영향은 안 되겠죠. 애플이 문 닫았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청산소득 과세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법인은 청산소득 과세 대상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비과세법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자가 맞죠?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에서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살 때도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사업자인데, 법인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는 비과세법인이에요.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벌었다고 해서 세금을 또 부과하는 건 얘네들이 돈을 번다고 표현을 하면, 번다는 말도 안 맞겠지만 번다고 하면 그거는 세금 받아서 버는데, 세금 받는 게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돈 벌었다고 걔네들한테 세금 부과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모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우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우리 과세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